미래에 쓰여질 반도체에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NPU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죠? 수많은 연산을 실시간으로 한 번에 처리하고 많은 정보들 중에서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NPU, 인공지능 반도체는 현재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얼굴인식, 실시간 번역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 NPU에 대한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그 사람을 흉내내면서 발전을 해왔어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을, 가스 감지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제 코를. 네. 후각을 감지하고, 그다음에 터치, 이거는 손을. 촉각, 그죠? 잘하시네요. 가장 흉내내고 싶은 게 사람이 사실 인간의 두뇌거든요. 반도체 기술도 당연히 인간의 두뇌를 많이 흉내를 내왔고, 우리 정기성님께서 사람의 두뇌와 가장 가까운 반도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SoC 기술 중에서 NPU를 담당하고 있는데 NPU? 네네. 오, 처음 들어봐요. NPU는 뉴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뇌를 모사를 해서 모방을 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IP 또는 기술을 NPU라고 하는데요. 가장 핫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핫한 기술이라고 하면 이미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시면, 저희 핸드폰은 요새 굉장히 카메라 기능이 발달했잖아요. 네. 이렇게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이게 사람인지 풍경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가장 적합한 그 구도나 아니면 조도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맞춰주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NPU가 적용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NPU는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NPU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의 뇌 신경 세포를 가장 잘 흉내내서 만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CPU, GPU 등도 해당 기술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CPU, GPU랑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인데요. 실질적으로 연산을 통제하는 주 목적인 기술이고요. GPU는 그래픽에 점을 찍어주는 픽셀에 그런 기능을 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NPU는 사람의 뇌 신경을 모사를 해서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최적화된 기술이 NPU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컴퓨터가 학습하고 추론까지 한다고요?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을 했어요. 네. 그 존재를 처음 봐요. 근데 네. 이게 고양이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고양이야 하고 학습을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게 정확한 설명이신데, 고양이라는 이 존재를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네. 그동안 여러 번 이미지를 보든 책에서 보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아, 고양이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고양이구나 라는 거를 학습을 했죠. 그 학습한 지식을 배경으로 고양이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과 추론에 가장 최적화된 게 NPU라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파고도 NPU를 쓴 건가요? 1세대 알파고는 CPU와 GPU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AI 연산을 수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CPU랑 GPU를 이용해서도 이런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네, 건가요? 가능은 합니다. 이세돌 기사랑 대국을 뒀던 알파고 우리 2세대는 거기에 CPU라는 NPU 강화 버전을 썼어요. 이 세 개 중에서 NPU가 가장 좀 핫한 이유. 한마디로 효율이죠. 그러니까 CPU의 성능은 1이라고 뒀을 때 네. GPU가 CPU 대비 4배 정도 더 성능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4배? 4배. 그런 GPU보다도 10배 정도 더 NPU가 효율이 좋다. 그래서 우와. CPU 대비해서는 40배 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효율성이 높은 그리고 더 적합한 NPU를 두고 왜 CPU랑 GPU를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CPU나 GPU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신 이제 NPU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 1, 2년 정도 된 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 얘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U 같은 경우에는 통제에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GPU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점 찍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프로세서라 그러면은 이제 NPU는 학습과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약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 같이 같이 쓰이는데 쓰이는 거군요. 어떤 경우엔 이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NPU가 이러한 사람의 뇌처럼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프로세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인공지능 프로세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딥러닝, 그걸 실행하는 데도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오,
딥러닝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딥슬립 하면은 아주 푹 잘 잔 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좀 잘 배우는 거 이런 건가요? 네, 아까 지웅 씨가 얘기를 했던 구글 이미지 서치 같은 경우 강아지가 지나가는데 그걸 촬영을 했다. 그 네. 이미지를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 이렇게 막 점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강아지 이렇게 검색창에 뜨고 강아지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강아지, 개라고 하면 특징이 있잖아요. 고유의 특징이. 뭐 귀가 2개다, 눈이 2개다, 수염이 있다, 꼬리가 말려 올라간다, 털이 복실복실하다. 인터넷상에 있는 강아지라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귀 2개, 뭐 눈 2개 이런 특징들을 쭉쭉 뽑아내서 강아지라는 공통적인 특징으로 레이블링이 되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학습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필요하려면 사람이 어떻게든 다 입력을 시킨 거니까 뭐 인공지능 이거 잘난 것도 아니네. 사람이 그냥 다 떠먹여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떠먹여주는 개념이 지도학습이고요.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지도학습, 사람이 떠먹여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알파고 예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2세대 알파고 리와 4세대 알파고 제로의 차이인데요. 2세대 알파고 리는 사람이 둔 기본을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4세대 알파고 제로는 바둑의 그냥 기본 원리만을 학습을 시키고 바둑은 변 4개를 둘러싸면 잡는다. 그리고 내가 안 죽기 위해서는 탈출을 해야 돼. 기본적인 원리만 알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열심히 딥러닝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내는 그런 비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알파고 제로. 인공지능 반도체가 활용된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성인식 서비스인 빅스비입니다. 빅스비는 텍스트, 터치, 음성 등을 인식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검색해주는 인공지능 가상 비서입니다. 이때 인공지능 반도체는 빅스비의 음성인식 서비스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종류의 반도체가 우리 생활 거의 모든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앞으로는 이 반도체들이 더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쓰여질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반도체들 중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을 하기 전에 각 중요 부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부품입니다. 브레드보드는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회로 구성 도구로서 여러 가지 크기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그 쓰임새는 동일합니다. 내부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같은 철에 꽂힌 부품끼리 연결되도록 설계하여 전자회로의 확장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기본 부품은 전선입니다. 브레드보드에 센서나 모듈 등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전선 케이블 끝에 뾰족하게 핀이 보일 경우 수, 핀이 보이지 않는 경우 암이라고 합니다. 전선들은 필요한 만큼만 분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전선 색깔은 의미가 없으니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은 핵심 부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ED,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이 LED의 역할은 플러스 전극에서 마이너스 전극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을 발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LED는 일반 전구에 비해 소모 전력이 낮고 사용 수명이 길게 됩니다. 또 이 LED에 들어가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빛의 색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입니다. 저항은 전압 분배를 통해 전압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저항을 잘 살펴보면 표면에 각종 서로 다른 색의 띠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띠의 순서와 색깔에 따라 저항의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조도 센서는 빛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도 센서가 빛을 감지해서
주위가 밝아지면 저항값이 작아지고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어 화면이 밝아지게 되고, 주위가 어두워지면 저항값이 반대로 커지게 되어 적은 전류가 흘러 화면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에도 조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스마트폰에서 조도 센서가 작동하여 주위의 밝기에 따라 화면의 밝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핵심 부품은 터치 센서입니다. 터치 센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압력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상태인 감압식 터치 센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터치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터치 센서는 장갑을 꼈을 때도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적 신호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정전식 터치 센서입니다. 이 정전식 터치 센서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스마트폰입니다. 정전식 터치 센서는 매우 빠른 감도를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외선식 터치 센서입니다. 이 적외선식 터치 센서는 적외선으로 영역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로 큰 화면에 적용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고 내구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가지 않고 돈을 뽑을 때 사용하는 ATM기, 즉 현금 인출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터치 센서 중 이번 실습에서는 정전식 터치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전식 터치 센서의 작동 원리는 터치 센서에 손가락이 닿으면 센서 표면에 전하가 모이고 이때 전압의 크기가 변화되면서 신호를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살면서 정전기 올라본 적 있잖아요. 그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정전식 터치 센서는 화면과 같이 신체나 특정한 물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의 변화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터치 센서입니다. 다음 핵심 부품은 도트 매트릭스입니다. 지하철 안내 표시판이나 신호등, 또 전자시계 같은 전자제품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다양한 문자나 패턴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출력 장치입니다. 이번 실습에는 가로 8, 세로 8의 8x8 도트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LED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앞에서 배웠죠?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발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8x8 도트 매트릭스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를 첫 번째 라인부터 8번째 라인까지 차례대로 매우 빠른 속도로 출력하게 됩니다. 빛이 빠르게 출력된다면 우리의 눈에는 잔상 효과로 인하여 마치 모든 라인이 동시에 출력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지금까지 배운 부품들을 이용하여 실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